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기 쉬운 상속정에서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정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가족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 금전을 대여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세금을 대주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족 간 거래에 대한 정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정예로 추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예로 추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전세금하고 전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정예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할 경우 임차인의 가장 큰 걱정은 그거죠.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이제 그 보증금,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전세권을 설정한다. 두 번째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권리를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 두 개 동시에 해야 되죠. 그죠? 전입신고는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는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일자를 법원이나 주민센터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권은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이 권리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갑구는 보통 소유권에 관한 거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겁니다. 그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이 권리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금 얼마 3억 5천, 기간은 전세기간이 나오겠죠. 그죠? 전세권자가 누구다. 그 세입자 이름을 이제 여기다 넣는 겁니다. 만약 그 뒤에 이제 건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어떤 저축은행에서 이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주고 1억 2천에 대한 채권 채고액이 생겼다. 그런 건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더라도 결국 전세권이 우선입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권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횟수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항 요건은 이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확정일자. 그렇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아니면 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3조 6에 보면 이제 확정일자 부여를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뭐 시군구 출정소, 지방법원, 등기소, 공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뭐 여러분들 해보신 분 많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다가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찍어준 거죠, 그죠? 법원에서 찍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권리가 생기면 그거는 임차인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할 때 이게 증여세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증여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증빙 자료가 없다. 뭐 빌려줬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차용증이라든지 이자 지급이라든지 보통 이제 이자는 연 4.6%입니다. 만약에 4.6%보다 적게 주더라도 이 적게 준 금액이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다음 자금을 대여한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아버지가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이러면 그만큼 이제 아들이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로 보는 금액은 대출 금액 곱하기 연 4.6%에서 대출 이자율을 뺀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는데 이 4.6%보다 더 싸게 대출을 받았다 그거죠. 어떤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때 그 받은 이익만큼을 증여로 본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0만 원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있는데요. 낮은 가격으로 넘긴다든지 높은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족이 본 혜택 금액이 이 시가의 30%, 그 다음에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시가의 30%와 3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로 증여 대상으로 봅니다. 만약 그 기준 이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8억에 넘겼다. 그러면 10억에 30%니까 3억이죠, 그죠? 그럼 3억만큼은 괜찮습니다. 그 10억짜리를 8억에 넘겼으니까 2억 싸게 넘겼죠.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소득세법상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차피 가족 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5%밖에 안 됩니다, 기준이. 그때는 실제 양도한 금액을 상당히 이제 8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억으로 봐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때는. 가족 간의 정해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인데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정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직인 아들에게 어머니 소유 빌딩의 카페를 개업하고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다.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정해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도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빌딩의 가치, 시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봐준다. 다만 무상 사용한 시가가 크면 그때는 정여세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혼인 딸에게 아버지가 2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차용증도 작성하고 5% 이자를 매월 받았다. 이건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족 간의 자금 대여는 이렇게 차용증하고 이자를 제대로 받으면 문제없다. 3번 사례는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아들이 매달 이제 월급을 아버지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아버지 정권 계좌로 투자를 해가지고 3억 원을 남겼습니다. 결국 8억이 된 거죠. 5억 원이 8억이 됐다. 아들이 귀국 후에 결혼 자금으로 총 8억 원을 전세금으로 줬다. 이때 정해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이 아들이 매달 아버지 정권 계좌로 송금을 해온 증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거는 자기 게 아니라 정해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돌려줄 거다. 아들 대신 관리를 해준 거다. 그런 게 이제 증명만 되면 요 5억 원에 대해서는 정여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3억 원, 요 3억 원은 아버지가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들 돈이든 뭐든 아버지 구자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4번은 아버지가 사망해서 이제 아버지 소유 상가 건물을 어머니하고 자녀가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전부 다 어머니한테 드렸다. 모두 어머니가 받아서 사용을 했다. 이것도 당연히 정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들이 받아서 어머니한테 준 거랑 똑같다. 정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입니다. 이 상정법 37조에 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어떤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정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정여로 본다는 거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일정 금액까지는 정여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은 1억 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대가가 1억이면 정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이걸.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일단 5년을 계산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간을, 무상사용기간 5년을 보고, 부동산 가액 곱하기 시가죠, 그죠?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율. 이게 몇 프로냐면 2%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의 2%,
5년. 그리고 그 금액은 또 환산을 합니다. 5년이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10%로 현재가치 할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5년 뒤에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틀리죠, 그죠? 지금의 1억이 당연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가치인데, 요 10%로 할인한다는 말은 상당히 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하고 5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5년 동안 곱하기 5년이겠죠, 그죠? 5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요 10%로 할인한 매년 받은 금액을 10%로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 1억 원까지는 정예로 보지 않는다. 자, 옛날에는 전세금을 자녀들한테, 결혼한 자녀들한테 대신 내주고, 추적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정예수단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부의 임대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신고도 하죠, 그죠? 국세청에 월세 세액공제 자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면 그거를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랑 국토부나 행안부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재산세 대장, 이런 주택 소유 정보하고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의 국세청이 한눈에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 이상 정해서 과세 대상이죠, 그죠? 정해상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이렇습니다. 10%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이 자녀가 전세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 이 전세금을 지불하는 날짜에 금융자료, 그러니까 은행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거는 제가 다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 정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누어서 정여를 받든지, 전세금을 빌리든지, 아니면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양가 부모로부터 함께 정여를 받는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자, 신랑 측이 전세금 3억 원을 아들한테 다 정여를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제하고 정해서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신랑 신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내고 정여를 받고 각각 1억 원이죠, 그죠? 왜냐면 부모들한테 1억 5천씩 받았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2천만 원만 내면 된다. 정해서 2천만 원을 줄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빌리면 됩니다. 실제로 빌렸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정을 받아놓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본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상관없다. 그죠?
그 1,000만 원을 4.6%로 나눠보면 한 2억 1,700이 나옵니다. 그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벌려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 다음 이제 무상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모님 집에 무상 전세를 산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대가가 1억 원, 5년 1억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아까 2%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년의 현금 현가가 3.79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씩 받더라도 이익을 매년 2천만 원씩 받더라도 실제로는 1억이 되지 않는 거죠. 요 현가로 할인하면.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 13억 정도까지, 부동산 13억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전세를 살아도 문제없다. 그 13억에 2% 곱하기 5년 현가율을 하면 요게 이제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실제로 전세금 정액으로 과세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이 이 명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집안도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그에게 돈 봉투를 그 명문대 합격 선물로 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이 아들은 뭐 똑똑했기 때문에 이건 정유세를 내야 된다 해서 정유세를 모두 신고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소형 아파트에다가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직접 이제 세대 분리 직접 살았겠죠, 그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처분을 했는데 이 전입신고랑 세대 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 전세입자를 구해야지 이 돈으로 이제 요 새 아파트 잔금을 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입자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기존 주인이 뜻밖에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 새 아파트에 좀 살고 싶다. 한 1년만 전세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모찌는 본인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기존 주인이 이제 거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왜 전세 입자를 구하지 못했느냐?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입자를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주소가 행방불명자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전세 입자는 사실은 좀 찝찝하죠, 그죠? 이 주소가 다른 사람이 그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찝찝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살 수 없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또 아들은 전세 입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그 필요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겠죠, 그죠?
이거는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세금을 대준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여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 전세 보증금도 실제로 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이게 통장 같은 게 다 있겠죠, 그죠? 실제로 받았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도 이 학생이 정여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고, 그 다음에 이 정여세를 과세한 부분도 실제로 전세 계약서가 있고, 어머니한테 보증금을 받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고, 그런 사실이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정여세 과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 아들 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인정을 해준 거죠. 결국 부모 아들 간이라도 전세 계약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서류를 잘 갖추어 놓고 있어야지 나중에 과세됐을 때도 안전하게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금 관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김 씨는 이 9억 원이라는 고가의 이제 전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요. 본인은 이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8억 원을 김 씨한테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강남의 이제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편법으로 정여를 했는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0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게 다시 이제 7억 원 이상으로 조사를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결국 이제 국세청이 정해서 2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강남에서는 부유층의 부모가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자녀 명의로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국세청한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씨는 주장하기를 곧 이제 대기업 그 회사원이었으니까 본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어머니한테 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예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줬다는 소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빌렸다는 그 정빙이 있어야지 정여가 아닌데 전세금을 빌렸다는 뭐 차용증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그런 정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여세를 과세당하게 됐다.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간의 금전대라든지 전세금 대납 이런 거에 대해서 정여로 보는지 안 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